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진귀하고 재밌는 그러한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해 드릴 부분은 이제 부파불교, 그러니까는 소승불교라고도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학파불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대승불교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런 배경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인도하고 중국하고 거의 비슷한 사이클로 움직여요.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게 부처님하고 공자하고 동시대를 살았던 분이에요. 부처님이 조금 연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진시황하고 아쇼카왕이 또 동시대예요. 또 조금 연배는 아쇼카왕이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비슷한 시대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서로 그게 떨어져 있는 문명이거든요. 그런데도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구나. 어떤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원 전후쯤이 되면 또 변화의 시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불교만 얘기해서 불교만 보면 사실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는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바깥 양반만 너무 보신 바람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폭넓은 선택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단조롭게 살다가 이게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는데 라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비교 가치가 있지 않으면 그것의 본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막스 밀러가 종교학 얘기할 때 하나의 종교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종교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좀 멋있는 얘기. 멋있는 얘기를 하면 좀 반응을 그런 거 말고 제 얘기도 아니에요. 제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감탄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박수를 쳐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난 척 할 때 박수는 쳐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비해 봤을 때 더 잘 보이는 거. 대비해 봤을 때 그리고 혼자서 살 수는 없어요. 모든 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삼성도 갤럭시를 만들고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의 기능들을 이렇게 뺏겨가면서 발전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예전에도 그런 식의 무언가의 흐름들은 좀씩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면 더 재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근본무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불교가 하나만 있었다가 부처님 한 100년 정도, 돌아가신 지 한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게 대중부하고 상자부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걸 근본불교, 근본적으로 쪼개졌다. 그래서 근본분열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쪼개지면 그 다음부터 연속으로 쪼개져요. 연속으로 쪼개져. 딱 두 개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 100년이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년 정도 지나면 문화적 흐름이 바뀝니다. 그걸 겪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돼서 그래요. 그걸 겪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100년이 흘러가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이따가도 그 100년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원효의상이 드디어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한 안정이 되고 한 100년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원효의상 같은 스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퇴계율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 꼽히는 그런 시점, 그 다음에 뭔가 변화하는 시점, 그걸 한 100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년 정도 지나면 전부 무언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최초의 변화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정도 있은 뒤에 나오는 근본문열. 그래서 대중부 상자부 두 가지로 쪼개졌고, 이렇게 쪼개지고 난 뒤에, 쪼개지는 이유는 똑같아요. 불교 지역이 넓어지니까 하나의 단일 율로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한 번 쪼개지니까 그 전에는 불편해도 참고 사는 거예요. 깰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번 깨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또 깨도 큰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게 자체적으로 안에서 또 깨집니다. 이렇게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부에서는 9개 부파, 상자부에서는 11개 부파 이렇게 쪼개져요. 그거를 지말분열이라고 합니다. 지말분열. 그러니까 근본은 본류가 깨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런 깨지는 원인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면적이 넓어서 그래요. 인도가 땅이 넓으니까 문화나 인종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달라요. 근데 뭐 같은 방식으로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학파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부처님 당시부터 사리부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목건년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안한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학파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파 중에서 경량부는 안한이라고 하는 스님을 중심으로 한 학파예요. 그러니까 경량부의 시조는 안한입니다. 안한. 그 다음에 법장부의 시조는 목건년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부처님 중에서도 부처님을 근본으로 하지만 우리 학파의 시조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중시조 같은 거지. 우리 족보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학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으로 학파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 쪽에 있는 거야.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산 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쪽 산 동네. 그래서 뭐 제다산부나 무슨 뭐 북주산, 그러니까 제다산이라고 하는 산이 뭔가 좀 큰 산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북남 막 이렇게 해서 파들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분기되는 경우도 있고, 인종으로 분기되는 경우도 있고, 기후대로 분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후대가 달라지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나 생활방식들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크기 때문에 우리랑 이렇게 비슷하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벌어진다는 거,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많은 파들이 나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가 점점 어려워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집안 싸움이 원래 치열한 겁니다. 외부 싸움보다 집안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치열해요. 그래서 불교 안에서의 싸움이 불교 밖에서 싸움보다 훨씬 치열해집니다. 물론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여기 있고 한쪽은 여기 있어. 안 싸웁니다. 한국 불교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 불교는 예를 들어서 뭐 해인사가 송광사를 씹고 이런 건 없어요. 디스하고 이게 없어요. 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도가 겹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는 생각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하고 다릅니다. 왜? 영역이 겹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보이게 안 보이게 디스를 합니다. 우리 쪽이 저쪽보다 나아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하는 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낫다라고 거기까지만 말하는 사람은 양반. 더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우리는 낫고 쟤네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제 뭐 비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들춰내는 사람들. 상대 쪽에. 선거 때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쟤네보다 훨씬 뭐 정통이야, 뭐가 어때, 이런 것만 갖고도 사실 이게 간접 디스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이쪽에 있어. 그럼 뭐 이게 서로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겹치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치킨집이나 피자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걸리면 우리는 쟤네보다 좋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언제든지 있는 거죠. 불교가 떨어져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점점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지역으로 나뉜 거죠. 근데 이게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겹쳐지죠. 그리고 종교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정통성 시비입니다. 정통성 시비. 누가 정통이냐? 현대에도 있는 거예요.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가 정통이라 하고 선불교에서는 선불교가 정통이라 하고 남방불교에서는 남방불교가 정통이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시비가 없었죠. 왜 없었을까?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 쪽에서 살았고, 선불교는 이 동북아시아 쪽에서 살았고, 예를 들면, 물론 겹쳐요. 나중에는 겹치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이 완전히, 남방불교는 남방불교에 살았어. 그러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섞였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져? 우리가 정통이고, 뭐, 우리가 부처님의 뜻을 이었고, 뭐, 우리는 뭐, 부처님의 생활 방식을 계승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쉽게 판단이 돼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압니다. 전문가들은 알아요. 전문가들은 알아요. 그래서 인도 문화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충돌할 때 인도에는 논쟁 문화가 있어요. 부처님 10대자 중에도 논의제일 가전년 이렇게 논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른 학파 사람하고 1대1로 나와서 논쟁을 붙는 거죠.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부처님도 저런 식으로 하셔서 백전백승을 하시는 바람에 불교가 확 늘어난 거거든요. 후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파, 그러니까는 다른 종교나 뭐 다른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붙을 때도 있고, 문제는 자기 집안 싸움일 때도 있고, 집안 안에서의 학파가 다른 거예요. 부파끼리. 그러면 외부 사람하고 싸울 때보다 집안에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경량부, 부파 중에서 뭐 법장부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부딪히면 훨씬 정밀한 걸로 따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패배한 쪽은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망신. 망신을 당하면서 세력 자체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그쪽이 이겼다더라. 그러면 그쪽이 더 정통이고 그쪽이 더 치밀하고 학문적으로 발전한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탈해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까? 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인간 기계.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을 추려가지고 어렸을 때 스님들 중에서 우리파 스님이야. 우리파 스님들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을 추려서 어렸을 때부터 저런 것만 계속 공부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런 논쟁에 붙으면 그 사람은 프로입니다. 프로.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기는 거야. 한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준비 안 한 쪽은 지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었거든. 예전에 지금도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뭐 이렇게 해서 운동부예요. 뭐 축구부예요. 그러면 축구부인데 학교를 안 들어와. 수업을 잘 안 들어와. 그냥 걔는 진짜 프로야. 학생인데 프로야. 아니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렇게 뛰는 사람하고 수업 다들 거 다 받고 추가로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수업 때려치고 축구만 한 사람이 이기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그렇게 어리고 머리 좋은 사람을 이쪽 집단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논사로 전문가로 교육시켜. 논쟁 전문가. 그러니까 공부만 계속 하는 거야. 얘는 밥 먹고 공부만 하는 거야. 막 프로로 키워져. 그리고 상대방하고 논쟁이 붙으면 나가서 그 사람이 나가는 거야. 보통 사람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둘이서 한 사람이 한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논쟁이 붙잖아요. 그 전에 부처님 당시만 하더라도 저렇게 논쟁이 붙으면 동네 사람이 와서 구경을 해요. 왜? 싸움 구경이 재밌잖아요.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불구경이잖아요. 그죠? 논쟁이 붙으면 싸움이 재밌으니까 알아듣는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잘못한다. 우리도 판소리 같은 거 봐봐. 판소리 이렇게 하면 우리는 추임새 같은 걸 넣어주는 문화가 있어요. 동네 사람, 원래 이렇게 판소리라는 게 마당극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하면 뭐 잘한다, 얼쑤 이러면서 그냥 관객도 그걸 할 수 있다니까요.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신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판소리 같으면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데 유럽에 예를 들어서 뭐 패키지 여행, 6국 12일
뭐 200만 원, 뭐 이런 거를 홈쇼핑을 보다가 갑자기 질러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가이드가 옵션을 하래. 뭐 오페라 뭐 이런 걸 한대. 그런데 가니까 오페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대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고 저게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 아하 저게 뭘까 이렇게 화두를 잡고 있는 거지. 저게 뭘까? 그렇다고 내가 끼어들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 번은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가작하면 나는 그건 됐습니다. 아니,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는데 그건 스토리를 따라가야 재밌는데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높아져가지고 이게 뭔 소리래?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관객이 이탈하지. 자기네들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의식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영산제라고 하는 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거든요. 불교 영산제. 뭐 수륙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비슷한 겁니다. 같은 건 아니고요. 약간 비슷한 이런 제의식 중에서 가장 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연등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탑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현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거는 의식하는 분들만 해요. 딱 참석자들이 정해져 있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의식하는 스님의 뒤통수를 한 6시간 동안 보고 있어. 그리고 그 스님들은 어산을 하기 때문에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 전혀 못 알아듣고 6시간 동안 그 스님의 뒤통수를 보면서 버섯을 만들어가, 얼굴에.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재미가 없어. 알아듣지도 못하고 6시간 동안 있어봐. 재밌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이지, 고문.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등회나 탑돌이는 누구든지 등 하나만 들려주면 등을 들고 재등행렬 할 수 있어요. 외연이 굉장히 넓죠. 앞에 사람이 누가 가면 그대로 하면 돼요. 탑돌이도 탑이 있는 데서 이렇게 탑돌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광객이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한번 돌아보실래요? 그리고 들면 그냥 돌아요. 훨씬 이거 위에 거보다 밑에 게 외연이 넓고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현대적으로 꼭 내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는 사실은 이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용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연이 어디까지나 확대될 수 있고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딱 선수들끼리 하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하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관객이 잘 안 옵니다. 이건 프로들끼리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논사들끼리 부딪히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신도가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불교가 그렇게 어려웠냐? 이게 불교냐? 알아듣고 소통되고 재밌고 이러면 갑니다. 젊은 사람들 그냥 지금 젊은 여러분들 자녀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으면 지 돈 들여서 가는 거고 재미없으면 내가 뭘 이렇게 예약했다가도 날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그게 인생.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어려움에 대한 비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불교에 대한 추구예요. 저게 불교냐? 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대승불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저 대승불교에서 이제 저 부파불교, 저거 학파불교거든요. 이 지말분열이 이게 학파들로 다 나뉜 거예요. 이 부파가 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파가 막 이렇게 있고 서로 발전하면서 논리가 굉장히 치밀해져요. 점점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대승에서는 뭐라 그러냐? 소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 말하면 택시 같은 거죠. 그건 몇 명만 탈 수 있는. 우리는 거기에 해당이 없어. 너네들끼리 다 해먹으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게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얘기예요. 세 가지 얘기.
대승불교가 언제 나오냐면 기원 전후에 나옵니다. 기원 전후에. 그래서 추계시대 전에 얘기했었어요. 부처님의 탄생 배경, 그러니까 등장 배경과 관련해서 추계시대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게 기원전 800에서 200년 정도까지. 이때 히랍에는 숫자 들어가는 사람들, 소크라테스,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숫자 들어가. 이 스는 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 중국에는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 공자, 맹자, 노자, 순자, 뭐 열자, 뭐 이렇게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도에도 저런 학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처님. 그런 얘기를 제가 전에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게 인문적 시대가 열렸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시대가 바뀌었다. 그걸 추계시대라 그래요. 추계시대. 근데 그 인문적인 게 발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통합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결국 누가 통일하느냐? 진시황, 진나라. 기원전 221년.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통일인 거예요. 그리고 아쇼카 왕의 인도 통일도 이거 끝나고 통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돼 있을 때 결국 인문적인 이런 생각으로 전환되면 그냥 쉽게 생각해봐요. 나라가 막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어. 이 싸울 때는 내가 어떤 종교를 믿느냐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머리를 쓰느냐가 전쟁에 승리해요. 그리고 전쟁은 비열한 거고 비윤리적인 겁니다. 윤리적으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뒤통수라도 먼저 까서 이기기만 하면 정당한 거예요. 그게 전쟁의 속성입니다. 전쟁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을 안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나라로 쪼개진 상태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점점점 발전해요. 계략. 제갈량같이 이렇게 막 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 순진하게 무슨 뭐 하느님이 보호해 줄 거야. 이러면 망합니다. 그쪽은 단종. 그렇게 해서 결국 이쪽이 점점점 발전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이 추계시대의 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쭉 이렇게 올라가면 더 합리적인 것. 그래서 통일되면 편하겠다. 이걸 이렇게 쪼개져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통일됐을 때, 하나로 통일됐을 때 무언가 훨씬 편리한 시절이 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그 문제가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역장벽들이 사라지고 이제 무역협정들이 막 이렇게 이루어졌죠. 근데 막상 그렇게 또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글쎄, 우리가 좀 불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각국이 또 큰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뭐 관세를 매기래.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익전쟁이죠. 어떻게 보면 이익전쟁. 그래서 시대가 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통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통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부가 중국에서는 진나라. 그 다음에 아쇼카 왕. 인도에서는 아쇼카 왕의 마우리아 왕조. 근데 딱 통합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통일하기 전에는 통일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통일하고 나니까 불편한 것도 많네. 야, 이게 또 만만한 게 아니다. 독일도 그랬었고 아마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 거예요. 독일이 유럽의 환자라고,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들어서 통일되고 난 뒤에 완전히 골로 갔습니다. 완전히 골로 갔는데 지금 이제 다시 유로존 통합 때문에 독일이 살아난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거기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려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잖아요. 통일인데 결국 통일이 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통일되고 난 뒤에는, 통일의 시대 뒤에는 이 왕조들은 둘 다 단명합니다. 그래 오래 못 갑니다. 왜? 통일되고 난 뒤에는 재분열하려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통일하면 뭐가 문제냐면 통일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각 나라마다 문자가 좀씩 다르죠. 문자, 통일.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통일되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문자가 통일되면 좋지 않을까요? 다 다르게 쓰이는 것보다? 맞아요? 맞아?
새로 배워야 되잖아. 누구는 새로 배워야 되잖아.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 바꾼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합리적이긴 한데, 야, 이게 또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기본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새로운 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잖아요. 예전에는 서울에 어디 사세요? 그럼 무슨 동이요? 그러면 대충 머리가 오는데,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사는갑다. 뚜렷하진 않아. 그래서 좀 좋은 동 사는 사람은 꼭 그 동 얘기를 하잖아.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가 되면 그 도로명 주소를 얘기하면 어딘지 모르죠. 그런가? 그냥 그러게 하면 끝이죠. 우리는 거기에 지금 익숙하지 않고 그 전환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자가 통일되면 좋죠. 문자가 통일되면 좋죠.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많이 있겠죠. 문자만 통일되는 게 아니고 도량형의 통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되빡 통일. 센치. 뭐 안 그러면 뭐 한돼. 뭐 이런 것들 다 통일해야죠.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여러분도 그 통일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왜?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심리 뭐 이런 거 썼었잖아요. 오리길을 가고 뭐 그렇지 않아요? 뭐 새치 이런 거 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치가 이거거든요, 한치.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량형이 또 뭐가 있냐면 지평수도 있고, 그죠? 지평수도 뭐 30평 아파트 그러면 대충 구조가 나오는데 이 평방미터로 딱 하면 그게 몇 평이래요? 이렇게 물어봐. 진짜. 그것도 있고 금도 사실 한돈, 뭐 한양 우리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1g 이렇게 구람 개념으로 바꿨죠. 그걸 이제 우리가 3.75g이 한돈이라더라. 그래서 그냥 곱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면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녀분들은 이런 혼란에서부터 훨씬 자유롭습니다. 왜? 하나만 배웠었거든요. 여러분은 전환기이기 때문에 힘든 거야. 그래서 도량형 통일이라는 것도 있고 문자의 통일이라는 것도 있고 뭐 차축의 통일이라는 것도 있고 차축은 도로의 통일이에요. 도로의 통일. 일종의 그냥 쉽게 말하면 도로의 통일.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하면 통일이 완료되면 좋아. 저게 계속 꾸준히 가서 한 두어 세대 지나면 굉장히 좋아. 합리적이고 편하고. 그런데 그 중간에서 이렇게 이제 불만 세력들이 있고 또 뭐가 있냐. 도로명 주소 바꾸는데도 그게 엄청난 돈이 들었다는 하는 거죠. 뭐 1,000억도 훨씬 더 들었다는 것 같은데? 엄청 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길 이름도 다 지어내야 되고 거기다가 모르니까 다 팻말도 붙여주고 그랬잖아요. 전국에 그걸 붙인 거 아니오. CL이 봐가지고. 보통 돈 드는 거 아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내야 돼? 세금. 불편하고 세금은 늘어나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옛날로 돌아가는 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통일왕조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한 왕조들이 단명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기본 법칙에 뭐가 있냐? 장기간 분열하고 그것을 통일한 왕조는 단명한다. 라는 게 있어요. 단명한다. 그 대신에 이렇게 통일을 한번 시켜서 기본을 깔아주면 이렇게 문자의 통일, 뭐 도량형의 통일, 뭐 도로의 통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면 한번 이렇게 딱 흘러가잖아요. 그쪽 대세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돈 내고 일단 머리 써가지고 한돈 3.75g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는 건 귀찮아. 하지만 한 번만 그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뒤로는 다시 옛날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어. 그러면서 점점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들이 생기고 그게 뭐냐면 통일의 시대가 뭘 만들어내냐면 보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한 100여 년 정도 흐르면 여기서 다시 100여 년이에요. 200년에서 여기서 또 한 100여 년. 그러면 한 기원 전 조금 직전까지 내려갑니다. 그때쯤 되면 드디어 새로운 기운들이 움직여요. 왜? 사람들이 의식이 성장했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재 시대를 우리가 살았었고 그다음에 민주화됐고 민주화돼서 어느 정도 이상 시간이 지나면 독재가 될 수 있느냐? 이 나라는 절대 독재 못합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독재라는 것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새로운 무슨 논의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기원 전후에, 기원 직전에 통일의 시대, 기원 직전쯤에 이 통일의 시대가 결국 잉태한 이러한 보편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게 대승불교. 그게 대승불교. 그리고 이 대승불교랑 관련해서 이제 배경 중에서 대승불교가 왜 생겼느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게 성문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문화. 아, 성문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성자 아니요. 이게 뭐냐면 글자로 쓰이기 시작했다. 글자로 쓰이기 시작했다. 글자로. 인도는 부처님 당시의 그런 가르침들은 말로 전승이 됐지 글로 쓰이지 않았어요. 글로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기원전 한 100년쯤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100년 정도, 여기서 또 이제 한 100년 정도 흐른 거예요. 이 시기에서부터 한 100년 정도 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안정 단계로 들어가고,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은 성문화, 글자로, 문자로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문자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인더스 문명에도 문자가 있었어요. 인더스 문명에도 문자가 있었어요. 지금 해석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양이 많아야 그 규칙성을 가지고 언어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칙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 그래서 해석은 못하는데 문자가 있었던 건 100% 확실합니다. 100%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없어서 기록을 못하고 구전한 게 아니에요. 왜 구전했을까요? 종이가 없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런 걸 쓰지 않았냐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신령한 거는 글에 쓸 수 없다. 신령한 거는 암송해야 된다. 어디 함부로 글에 쓰느냐. 그래서 그건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부처님 이전에, 불교 이전에 원래 인도 문화에서부터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암기한다. 왜? 글로 쓰거나 이랬을 때 밖으로 누설될 수도 있고 누구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감정만 조금 안 좋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장기를 태우는 겁니다. 대사관 앞에 가서 일장기를 태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국기가 없어. 그럼 못 태워. 못 태워. 태울 게 마땅히 없죠.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외워버리면. 책이 있어야 수집을 잡지.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어떤 거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설명에서는 거기서는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는 게 맞아. 여기서는. 그걸 여기 지류 가고 여기 지류 가고 이런 식으로 지류를 다 탐색하잖아요. 한강물이 바다로 못 가. 그래서 갈 수 있는 코드들이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딱 중요한 데만 딱딱 찍어주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글로다가 안 써버리면 상대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말을 안 해버리면 상대가 틀렸다는 말도 못 하겠지. 외우고만 있잖아요. 저만 알고 있잖아요. 누가 나를 지적질을 하겠어? 아무도 지적을 못 해. 아무도 지적을. 예전에 김옥 선생님 나왔을 때도 그런 거 있었어요. 김옥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저도 철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철학과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뭐 맞다 틀리다 이랬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뒤에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은 그러면 김옥 선생님만큼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얘기로 한 방에 조졌어요. 나가서 그 자리에서 그 정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기 끝. 경기 끝. 아니, 지금 김용옥 선생님 말고,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셔서 이제 많이 이렇게 노쇠했지만 예전에 한참 떴을 때 있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철학과 선생은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 시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트집도 안 잡히겠지.
예,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글로 안 쓰고 외우고만 있으면 누가 씹을 수 있겠어요? 누가 옳으네 그러네 트집 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기원 전후에 왜 글로 쓰일 수밖에 없었냐면 외우는 양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지역이 다르니까 뭐가 있냐면 이쪽에는 망고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망고 비유를 드셨어요. 이쪽에 가니까 망고가 없어. 그러니까 망고랑 비슷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주석을 달아요.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은 망고가 없네. 그러면 다른 걸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망고를 외워 이렇게 해도 지금은 망고 하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라도 볼 건데 옛날에는 망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누가 망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봐.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암송하는 문화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것만 그 뜻을 이렇게 취하면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그것까지 그 설명까지 다 외우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는 건 이해하고 외우는 것보다 덮어놓고 무대뽀로 외우는 게 빨리 외워집니다. 그건 언제 알 수 있느냐? 천수경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외워보세요. 이해고 필요 없고 그냥 곡으로 가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곡으로 가는 게 빨리 외워지는 거지 그걸 내가 감정이입을 하고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지르는 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고 있다 그래도 이해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외우는 양이 점점 주석 같은 것까지 들어가니까 점점 늘어나서 한 400~500년 지나니까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못 외워요. 그게 글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써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 집단,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사람들 말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불교가 지금까지 암송하고 있으면 불교 승려가 아니면 경전을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내가 천주교인이야. 공부할 수 있죠.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 동대 저 대학원에 신부도 있었어요. 신부가 박사과정에 있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학자라고 할 수 있는 에티엔 라모트 같은 사람이 신부예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불교학자입니다. 신부예요.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왜 글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역으로도 나오지요. 책을 써놓으면 씹힐 수도 있고 연구될 수도 있고 안 좋게 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는 부처님 뜻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누구든지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구든지 낡은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배우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한 기원 전후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 전 한 100여 년쯤 됐을 때 스리랑카의 알루비아라라고 하는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문자화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원에서 동굴 사원에서 이제 문자화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걸 시발로 해서 한 번 문자화되면 그 다음부터 외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죠. 왜? 이 부담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다 못 외운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다 못 외워. 이해는 둘째치고 일단 덮어놓고 입 다물고 외워 라고 하는데 외우다 죽어. 외우다 죽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로 적는 문제가 생기고 글로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죠.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나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조선시대 같으면 퇴계한테 가야 퇴계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율곡한테 가야 율곡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다산한테 가야만 그 사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지금은 그 사람이 해놓은 자료들 아니면 영상들 다 있어.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 제일 좋은 것만 쪽쪽쪽쪽 빼버리면 돼. 이해가 되죠? 책으로 만들어지면 상황이 바뀌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뭐가 있다? 계몽의 시대가 돼서 결국 통일이 끝나고 나서 의식성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전들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야 이거 뭐 좀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대승불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하나에서 움직였다면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대승불교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 건데 하나에서 시작된 거라면 대승불교가 어디서 시작됐다 뭐 여러 설들이 있어요. 하나에서 시작됐으면 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가 시작점이야. 이렇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는 특이하게도 이쪽에 마가다, 바이샬리, 남인도, 그 다음에 서북인도 이런 식으로 막 동시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퍼지기 시작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거는 뭐냐면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무언가 또 다른 이걸 관통하는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성문화라는 거예요. 문자로 됐다. 문자로 됐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성문화가 키워드다라고 하는 걸 이거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재미로 했는데 이거 중독됐어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파가 쪼개지고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쉬운 불교에 대한 추구, 그것이 결국 대승불교를 만들어내는데 그 배경에는 통일의 시대, 그리고 통일가 분열되고 나서 의식성장, 통일의 자녀로 인해서 어떤 흐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한 상황에서 문자로 쓰였다는 부분, 그게 대승불교를 촉발했다라는 얘기를까지만 해드리고, 그 이제 배경이에요. 다음 시간에 대승불교의 직접적 원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검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재미있는 이야기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